금성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천체 중에서 달에 이어 두 번째로 밝은 천체입니다. 해가 진 직후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으며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만 보이며 마치 달처럼 모습이 변하는 행성, 샛별이라고 불리는 밝은 천체 금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성의 크기는 직경 12,104km로 지구보다 약간 작으며 수성보다는 2.5배 정도 큽니다. 금성의 자전주기는 243일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주기 225일보다도 자전주기가 느립니다. 특이하게도 자전이 공전보다 느려 금성의 하루는 금성의 1년보다도 긴 것입니다. 또한 금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금성에서의 아침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구형 행성인 금성은 크기와 화학 조성이 지구와 매우 비슷하여 지구의 자매 행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금성의 내부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거의 없지만 금성과 지구는 크기와 질량이 유사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두 행성이 비슷한 내부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금성의 내부 구조 역시 지구와 마찬가지로 핵과 멘틀,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와 마찬가지로 금성의 핵 또한 최소한 일부분은 액체 상태로 남아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96.5%의 이산화탄소와 미량의 질소와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성은 황산과 수증기로 구성된 두꺼운 구름이 행성 표면을 덮고 있어 금성에 도달하는 햇빛의 70%를 반사합니다. 반사된 빛으로 인해 금성이 이토록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금성은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행성입니다. 실제로 온실 효과의 표본이기도 한 금성은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이며 엄청난 온실 효과로 인해 지표 부근의 기온은 무려 섭씨 459도에 달합니다. 금성은 두꺼운 대기가 열을 가두어 표면 온도가 섭씨 470도보다 높습니다. 금성의 온난화 현상으로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보다도 더 뜨거워지는 이유인 것이죠. 황금빛 아우라를 내뿜고 있는 금성의 모습입니다. 금성이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이유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와 황산구름으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류권이 지표에서 80km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의 대류운동이 일어나 평균 풍속이 360m/s나 됩니다. 풍속이 50m/s인 태풍 매미와 비교해봐도 금성의 풍속은 엄청난 것인 거죠. 더욱이 지구 대기의 90배가 넘는 고합성 대기임을 감안하면 금성의 풍속은 매우 빠르며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성의 구름은 온통 고농축 황산이라 비가 내릴 때는 황산 비가 내립니다. 물론 뜨거운 이산화탄소 대기 열기 때문에 다시 증발해버려서 단 한 방울도 땅에 도착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금성에 발을 딛는 순간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보이는 건 흐릿한 풍경뿐일 것입니다. 엄청난 기압으로 인해 햇빛이 대기에 마구 산란되어 눈앞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온통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는 유독성 황산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며 땅바닥은 바싹 타들어가는 불지옥인 것입니다. 지구에서 관측되는 이미지는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고온과 고압, 금속의 표면을 부식시키는 대기 등 극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바로 금성입니다.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불리는 금성은 실제로는 지옥의 여신이었네요. 금성은 지구보다 공전 궤도가 작으므로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직후 잠시 동안만 볼 수 있는데 금성을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는 경우는 금성이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금성은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모양처럼 금성의 모양도 달처럼 변합니다. 금성의 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받는 각도와 지구와의 위치에 따라서 달처럼 차고 이질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금성의 일식현상.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2년 6월 6일 금성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가는 금성 태양면 통과현상의 모습입니다. 금성의 일식현상은 금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정확하게 위치하여 생기는 천문현상으로 약 105년과 8년 주기로 번갈아 일어납니다. 지난 2004년에 한 번, 그리고 2012년에 한 번 관측되었으므로 다음 관측 예정 연도는 2117년이 되겠네요. 금성의 표면을 가리는 두꺼운 구름층 때문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금성이 지구와 비슷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구와 가까운 거리로 인해 과학자와 천문학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기 충분했던 금성에는 수많은 우주선이 보내졌습니다. 금성에는 지금까지 40개 이상의 우주선이 보내졌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금성 탐사로는 미국의 메리너 프로젝트와 소련의 베레나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은 1962년 7월 22일과 8월 27일 금성 탐사선으로 메리너 1호와 2호를 발사했습니다. 메리너 1호는 발사 직후 문제가 생겨 실패했지만 메리너 2호는 발사에 성공하여 그해 12월 14일
최초로 금성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이때 탐사선이 적외선으로 행성 표면을 스캔한 결과 표면 온도가 무려 섭씨 450도나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64년 발사된 메리너 3호와 4호는 금성이 아니라 화성 탐사를 위해 발사된 것이며 1967년에는 금성 대기 조사를 위해 메리너 5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메리너 5호 탐사선을 금성으로 근접 비행시켜 금성의 대기압을 계산한 결과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90배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탐사선이 금성 뒷면으로 통과할 때 나타나는 탐사선 전파 강도 변화를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89년 5월 4일 발사된 나사의 마젤란 무인우주 탐사선은 1990년 8월 10일 금성 표면에 도착하여 합성 개구 레이더로 금성 표면을 조사하고 중력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때 마젤란은 금성의 구름층을 뚫고 금성 지표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금성 지도를 완성하였습니다. 나사의 메리너 프로젝트와 소련의 베네라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우주 경쟁은 미국과 소련 사이 냉전 경쟁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치열한 우주 경쟁은 1957년 소련의 위성 스푸트니크의 발사로 시작해 1969년 인간을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아폴로 11호의 임무로 막을 내렸는데요.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의 발사로 우주 경쟁에서 일찍부터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1958년 미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하고 1958년 익스플로러 1호를 포함한 자체 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죠. 1961년 소련이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쏘아 올렸을 때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미국은 그 직후 앨런 셰퍼드를 우주로 쏘아 올리며 대응했습니다. 이후 1963년 소련은 우주 최초의 여성 발렌티나 테레시코바를 보스토크 6호 우주선에 태워 총 이른 시간 50분 동안 지구 궤도를 48바퀴 돈 뒤 무사귀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26살에 불과한 그녀의 비행은 소련의 주요 선전전의 승리였으며, 이 업적은 소련의 기술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의 증거로 강조되기도 했죠. 이후 소련은 1965년 3월 18일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최초의 우주 유영에 성공하며 우주 탐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에 경쟁이라도 하듯 1965년 6월 3일 나사의 우주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가 20분이 넘는 우주 유영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련은 1971년 4월 최초의 우주정거장 살유트 1호를 발사하였습니다. 살유트 1호는 우주 탐험의 이정표로 인류가 우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고 일하는 최초의 기록을 세운 것이죠. 소련이 우주정거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미국은 1969년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버즈 올드린이 달에 착륙한 아폴로 계획의 성공으로 우주경쟁에서 선두를 되찾으며 우주경쟁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우주경쟁은 냉전 시기에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기술력을 보여주었고, 두 나라 사이의 선전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첩보 위성과 같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또한 우주 경쟁은 두 나라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우주 프로그램에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했기 때문에 과학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주 경쟁의 유산은 전 세계 국가들의 지속적인 우주 탐사와 냉전 시대의 우주 프로그램에 뿌리를 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주 경쟁은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 탐사를 통해 과학과 경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벌인 경쟁이지만, 두 초강대국 간의 경쟁은 우주 기술과 탐사의 수많은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주 경쟁 중에서 소련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바로 베네라 프로젝트였습니다. 소련은 1961년부터 1984년까지 금성에서 자료를 얻기 위해 우주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베네라 1호부터 16호까지 우주 탐사선을 보내 금성의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베네라 1호와 2호는 지구 궤도를 벗어난 후 통신 작동 불능으로 실패하게 되어 베네라라는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이후 1965년 11월 16일 발사된 베네라 3호가 약 4개월 만에 금성 대기에 진입해 지면에 충돌하였는데, 이는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처음으로 다른 행성에 충돌시킨 물체였습니다. 그 후 4호에서 6호까지 탐사선을 보내 대기를 측정하고 표면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소련의 베네라 4호 우주선이 금성 대기권으로 강하하던 중 24km 상공에서 금성의 엄청난 대기압을 견디지 못해 폭발함으로써 금성의 환경이 얼마나 끔찍한지도 알게 되었죠.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금성 탐사의 성공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러시아 과학자들은 베네라 4호가 금성에 착륙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나사의 메리노 5호 탐사 결과로 소련의 베네라 4호가 금성 착륙에 성공한 게 아니라 금성 대기권 탐사에 성공했다고 말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12월 베네라 7호를 금성에 제대로 착륙시켜 23분간 자료를 수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강하 속도가 매우 빨라 거의 지면에 처박힐 정도였지만 다행히 고장나지 않고 무사히 데이터를 전송시킬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표면에 사진을 찍어 전송해야 했지만 불안정한 착지로 인하여 안테나의 방향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있어 안타깝게도 사진 전송은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베네라 9호와 10호를 착륙시키고 나서야 사진을 전송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기는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촬영된 금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후 베네라 11호와 12호는 둘 다 카메라 작동에 실패하였지만 베네라 12호는 110분 동안 생존하였고 번개로 의심되는 현상을 기록하기도 했죠. 1982년 3월 금성에 도착한 베네라 13호는 동체를 티타늄으로 만들고 카메라 렌즈는 수정을 깎아 제작하였으며 액체질소 냉각 시스템까지 탑재하여 금성의 엄청난 열기를 견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예상 한계치는 30분 남짓이었으나 다행히 127분간 작동할 수 있었고 금성 표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소련의 금성 탐사선 베네라 13호가 촬영한 금성 표면 사진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보이는 것은 탐사선의 일부이고 오른쪽 사진의 중간 부분을 보면 뭔가가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탐사선의 열차 폐막 부품 중 하나로 이 때문에 실제 탐사 시간은 예정 시간보다 한참 짧아졌습니다. 보름 정도 간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사된 14호도 솔레아이트 현무암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성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네라 14호가 보내온 금성의 소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금성 표면에서 직접 녹음된 베네라 14호의 금성의 실제 소리입니다. 금성의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고 섬뜩하지만 40년 전 역사적인 순간을 지구에서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니 놀랍고 고맙기까지 하네요. 15호와 16호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사되어 레이더 지도를 작성하였고 1985년 6월에는 베가 1호와 2호를 끝으로 베네라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습니다. 지구의 9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압이 짓누르는 상황에서 섭씨 465도에 달하는 미친 듯한 고온과 초속 100m가 넘는 미친 듯한 폭풍이 몰아치는 금성의 환경에서 처음으로 착륙해서 교신하는 데 성공한 베네라 7호는 35분 만에 통신이 두절되었고 가장 오래 버텼던 베네라 13호도 127분이 한계였습니다. 또한 소련의 베가 1호와 2호 탐사선을 보내 풍선을 이용해 공중에 띄우는 방식으로 탐사를 성공한 적이 있었지만 각각 공중에서 1000km 정도를 이동한 뒤 통신이 두절되었죠. 탐사선을 만들어서 보내도 1시간을 못 버티고 박살이 나버리는 환경 탓에 금성 탐사는 이후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2일 나사는 30년 만에 금성 탐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다빈치 플러스와 베리타스라는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상호보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출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빈치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다빈치 플러스 프로젝트의 1차 탐사 목표는 대기권의 화학적 조성 분석입니다. 금성 대기를 뚫고 낙하산에 실려 내려가면서 실시간으로 대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구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성 대기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여 생명 탐사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베리타스는 고성능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고 해상도 높은 금성 지표면의 지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3차원의 정보까지 종합해서 금성 표면의 화산 활동과 지각의 단층 구조를 확인하는 탐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의 베리타스 프로젝트와 다빈치 플러스 프로젝트의 상호보완적인 탐사 활동으로 금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이자 아름다운 미의 여신 비너스로 불리우는 금성. 하지만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극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금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주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부분에 정주행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우주 이야기를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